우리 교재가 몇 쪽이냐? 118쪽. 1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8쪽 보시면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동일한 대상인데 관점이 다른 두 가지의 글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학습 활동에서 자, 이 글, 주장하는 글과 다른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어볼 겁니다. 우리 다른 형식, 바로 공익광고, 우리 그 인쇄 매체에 나타나 있는 광고를 한번 비교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어디지만 관점과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럼 관점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 글에 나타나 있는 대상이나 화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방향, 처지 또는 입장과 같은 애들을 우리 관점이라고 불러요. 처지 또는 어떤 입장. 그래서 대상을 옳다, 좋다고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 혹은 나쁘다, 잘못됐다 라고 보는 부정적 관점. 자, 혹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관점의 글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여기서는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읽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관점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 걸까? 자, 그리고 관점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는 건 어떻게 읽는다는 걸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일단 제목만 봐도 방향이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자, 제목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글 속에 나타난 화제가 무엇이고, 자, 혹은 상황이나 사건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정리하면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혹은 글쓴이가 사용한 단어나 표현의 느낌을 바탕으로도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목이나 앞부분, 우리 글은 통일성을 갖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이나 혹은 일관된 관점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제목과 앞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을 바탕으로 관점을 먼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을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도 있고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글의 목적과 형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자, 우리 관점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목적에 따라서도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글의 목적이 설득이냐? 자, 설득은 뭐예요? 주장과 근거로 나뉠 거고, 정보의 전달이냐? 자, 정보의 전달은 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겠죠. 자신의 의견은 없겠지. 감정의 표현이냐에 따라, 자, 우리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면 문학 작품이 되겠는데요. 자, 문학 작품과 바로 이렇게 비문학은 어때요? 형식도 다르고 표현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또 목적과 형식에 따라 그에 맞는 표현 방법, 그림이나 도표, 이런 시각적인 표현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장하는 글을 볼 거고 뒤에 광고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지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을 때 효과.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죠? 자, 하나의 관점만을 다룬 글을 보게 되면 대상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일부만 보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대상의 일부만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그 대상에 대한 내 관점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혹은 다양한 측면을 다 비교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대상을 내가 온전하게 알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측면을 다 비교하면서 관점을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또 각 글의 관점이나 형식상 자, 형식이 달라지면 다른 표현을 쓴다고 했으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대상을 한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관점이 더 타당하다 혹은 어떤 표현 형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제목을 보면 이칠 권리 법제화. 자, 이칠 권리라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급하다. 한시라도 빨리 해야 돼. 라는 입장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제목에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 이게 바로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겠고. 화제는 동일하다고 했어. 자, 이 화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시급해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제목에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권리의 법제화 빨리 해야 돼. 그럼 어떤 관점이니? 긍정적 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긍정적 관점. 자, 그럼 먼저 긍정적 관점의 글을 볼 건데요. 자, 글의 갈래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은 어때?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타당하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줄 겁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론 부분은 뭐 할 거야? 문제 제기하면서 흥미유발할 거야. 자, 중간 본론에서 뭐 할 거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들을 나열할 거고, 결론에선 뭐 할 거야?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주장을 강조할 거야. 자, 그럼 우리 서론 부분의 역할 보면서 가보자. 자, 가달락 보시면 자,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칠 권리죠.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 뭐가 나왔어요?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이칠 권리. 자, 요게 이칠 권리의 뜻이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그럼 본론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고 본론에서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관점은 제목하고 앞부분에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 제목은 시급하다라고 나왔고 앞부분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럼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필요하다. 긍정적 관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되는 그 이유, 까닭에 대해서 본론에서 다루겠다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본론에서 다룰 내용.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가시면 자, 서론 부분의 역할. 자, 바로 이 글의 화제. 바로 이칠 권리의 법제화. 이게 바로 이 글의 화제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전개 방향. 본론에서 뭐 다룰 거다? 바로 이 법제화되는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 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본론으로 가면 이제 그 까닭에 대해서, 이 까닭이 바로 곧 근거가 되겠죠? 자,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까닭.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그런데 자 이렇게 노출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문제 1. 자, 개인정보에 허위 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 문제 2.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자, 첫 번째는 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 자, 이게 왜 문제냐? 자, 요런 문제. 자, 이 문제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바로 요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 달라가면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두 번째 까다. 자, 둘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까닭이 나왔죠.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자,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바로 이 자기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뜻. 여기까지. 여기는 쉽죠? 이거 안 써도 되죠? 자, 이 권리는 정의라고 일단 써놓을게. 자,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자,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다? 기본권이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의 기본권이야. 그러니까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이것도 기본적 권리니까 동등한 둘 다 중요한 권리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바로 아주 중요한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 이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까닭은요.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뭐다? 자, 문제는 바로 이 법이 있긴 있지만 뭐다?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시행하고 있는 법의 문제. 여기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이거야. 즉,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법이 있긴 있는데 충분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 이칠 권리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본론에서는 주로 근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것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고 이칠 권리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 권리다라고 얘기했고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법이 있긴 있지만 충분히 보장할 수가 없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자, 이제 결론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요약 정리하고 주장 강조. 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 요약했고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나서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장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칠 권리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 바로 긍정적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 이번엔 부정적 관점의 글을 봐야겠죠. 자, 제목만 봐도 자, 역시 똑같은 화제예요. 이칠 권리의 법제와 같은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고요. 뭐라고 했어? 신중해야. 자, 그러면 신중해야 돼. 자, 지금 빨리 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자, 부정적 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달락 역시 서론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꾸 밑에 봐. 자,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 우리 서론 부분에서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앞부분에 사례를 제시해서 독자들에게 흥미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흥미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은 흥미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나오거나 문제 제기한다고 했어요. 자,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칠 권리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 뭐래?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올 내용은 뭐다?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역시 본론에서 다룰 내용은 법제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자, 문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적 관점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법제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 바로 부정적 관점의 글이다라는 거. 자, 화제는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앞에 있었던 글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에는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법제화되는 까닭에 대해서 다뤘다면 여기서는 법제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부정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내려가면 이제 자, 문제들이 나오겠죠. 문제를 다룰 거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이칠 권리를 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그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삭제된다면 국민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럼 어때요? 바로 첫 번째 문제로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넘어가면 둘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 자, 불가결, 이거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불가결.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결에서는 불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의 뜻. 예를 들어 역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에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칠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부딪힌다, 충돌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셋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같은 정보에 관해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아 이칠 권리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공무원과 같은 역시 판단하기 어려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였다는 정보는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 예를 먼저 들어주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듯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질 것이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거는요.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해요. 침해될 수 있고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요약 정리하고 강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요약이고 그러므로 이칠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화하려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칠 권리라는 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야? 법으로는 정하지 말고 이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기준이나 절차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이칠 권리의 법제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의 글을 하나씩 봤어요. 넘어가면 우리 오른쪽. 가나의 공통 화제는 바로 뭡니까? 이칠 권리 혹은 이칠 권리의 법제화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는 긍정적 관점의 글이었어요. 시급하다,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는 세 가지.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있다.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거 기본권인데 이거 보장할 수 있다. 또 실행하는 법이 있지만 이거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법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정적 관점이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줬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역시 예를 들어줬고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잠깐 들어줬었죠. 전부 다 예를 들면서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목표스. 가나의 관점을 비교해보자. 가는 긍정적 관점 필요하다. 나는 부정적 관점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두 개의 관점의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칠 권리 법제화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할 수 있다고? 나의 관점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뭐가 더 타당한지는 각자 관점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2번. 이번에는 형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광고문을 볼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 주장하는 글입니다. 가는 긍정적 관점이죠. 바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글이었고요. 여기 나오는 도입 광고도 뭐예요? 이칠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 관점은 같은데 뭐가 달라? 형식이 달라.
그 형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겁니다. 일단 앞에 거는 노설문이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었고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줬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광고문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자, 일단은 인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도 문구가 굉장히 큰 글씨. 자, 나를 지워주세요. 자,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크게 넣어줘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근데 뭘 지워달라는 거야? 했더니 간략하게 지우고 싶은 사례들을 들어줬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걸 지우고 싶은지 지우고 싶은 사례들을 들어주고 아래 지우개로 이것을 지우는 듯한 인상적인 이미지도 사용되고요. 또 밑에 가면 잊힐 권리, 잊혀서는 안 될 권리,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해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랫부분에 요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광고문에서 말하려는 건 뭡니까? 다와 똑같아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 2번의 별표. 자, 광고문의 형식적 특성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는데, 자, 우리 가를 보면, 그렇다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던지고, 자, 그리고 법제화되는 까닭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3가지가 나왔고요. 자, 지금 이 광고문은 어때요? 짧은 문구, 자, 구구절절 쓰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인상적인 그림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자, 시작에 나를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큰 글씨로 보여줬고요. 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도 짧게 계속 제시가 됐습니다. 오른쪽. 자, 그러면, 자, 광고문의 형식적 특성이, 자, 각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 요것도 효과. 자, 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며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서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했다. 주장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자, 또한 광고문에서는 나를 지워주세요 라는 문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뜻이다. 자, 그럼 나를 지워주세요. 호소한 듯한 문구, 호기심을 자극하고 잊힐 권리를 법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상 깊게 전달합니다. 자,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써볼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 이렇게 같은 화제를 다룬 글, 서로 다른 관점의 글들을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또 다른 형식의 글도 같이 비교해봤죠? 바로 이 중심 화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의 관점도 세울 수 있다는 거. 자, 아래는 맞춤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맞춤법은 다 알죠? 자, 그럼 우리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소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어주세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142쪽. 자, 142쪽 보시면 자, 빛공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빛공해가 심각하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얘는 지금 글의 종류가 기사문이에요. 기사문. 자, 기사문. 자, 지금 특징을 먼저 보시면 자, 빛공해는 정의를 제시해서 독자 이해를 도와줬다. 자,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를 사람, 식물, 동물의 경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빛공해를 화제로 한 이제 기사문 먼저 볼 거고 또 같은 화제, 빛공해를 화제로 한 동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갈래가 다른데 어떻게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자, 꺼지지 않는 인공 조명들로 잠들기 힘든 도시의 밤.
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자, 바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제시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경험. 자, 누구나 이런 격이 다 있죠. 자, 누구나 있으니까 어때?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흥미 유발. 자, 번화가 근처에 산다면 더 자주 겪게 되는데 이처럼 밤에도 도시를 환하게 비추는 빛공해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 자, 우리 중심 화재, 바로 빛공해가 바로 화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 자, 빛공해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빛공해란 인공 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과도한 빛이 사람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자, 바로 빛공해의 뜻. 정의가 나오고 있죠. 정의. 보통 원치 않는 소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처럼 빛공해는 원치 않는 빛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빛공해의 정의를 먼저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빛공해가 최근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환경오염에는 직접적인 생태계 파괴 이외에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빛공해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간접적으로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한다. 자,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 연구 결과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동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 생태계를 교란한다 라는 거, 바로 빛공해가 일으키는 문제들이죠. 모든 동식물에게는 낮과 밤에 맞는 생체 리듬이 있다. 따라서 빛에 노출되는 주기가 불규칙해져 숙면하지 못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럼 어떻다? 자, 생체 리듬이 생기면 자,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 사람은 생체 리듬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약 50%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 어린 아이에게는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성인에게는 비만과 불면증, 더 나아가 유방암, 전립선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사람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사람. 자, 그리고 자, 과일나무는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적게 열리며 과일의 맛도 떨어진다. 자, 여기서부터는 과일나무. 꽃은 계절에 관계없이 피고 수명이 짧아지며 야행성 동물과 양서류와 포유류는 먹이 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사람과 동식물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과 동식물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준다. 자, 어두운 곳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빛. 하지만 우리에게는 낮과 밤에 맞는 생체 리듬이 있다. 숙면해야 할 밤에는 빛이 없는 것이 좋다. 빛을 낮과 밤에 맞추어 비춰야겠다. 자, 그래서 낮과 밤에 맞춰 비출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 자, 우리 끝부분에 여기는 바로 이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의견. 자, 우리 기사문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정보, 그리고 뒤에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넣어줬습니다. 자, 우리 기사문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화를 하나 볼 거예요. 동화. 자, 주제는 빛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도시지가 시골지 도움으로 잠을 편하게 이루게 되었다는 패러디 동화입니다. 자, 부드러운 동화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부드러운 어조로 다룰 거예요. 자, 아까 기사문이 기사다 보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는 기사였다면 우리 여기서는 동화라서 이 우화가 패러디가 되면서 좀 더 인상적으로 전달해 볼 거예요. 아까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인상적으로 제시해 주겠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까? 자, 떡갈나무가 우거진 숲속 깊은 마을에 회색쥐와 갈색쥐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색쥐에게는 남모를 꿈이 생겼어요. 도시에 나가면 정말 멋진 것이 많다던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자, 지금 어때? 도시를 동경하는 모습. 자, 마침내 회색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떠났어요. 도시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빌딩과 수많은 사람, 그리고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들. 도시는 밤에도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거렸어요. 숲속 깊은 시골 마을을 떠난 회색쥐는 점점 도시쥐가 되었죠. 자, 도시쥐가 됐다는 건 뭐게? 자, 도시에 적응했다. 자, 도시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시쥐는 한동안 이제 도시쥐가 됐지. 밤낮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밤에도 환한 불빛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거든요. 바로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빛공해에 시달렸고요. 결국 도시쥐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고향에 두고 온 친구가 그리워졌죠. 도시쥐는 시골쥐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마침 시골쥐도 도시쥐를 만나고 싶었던 터라 얼른 도시로 달려갔어요. 아이쿠, 도시란 곳은 정말 복잡하구나. 우와, 정말 멋진 것이 아주 많아. 시골쥐도 도시쥐처럼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 바짝 마른 도시쥐를 보니 걱정이 되었어요. 친구야, 이렇게 멋진 도시에 사는데 왜 이렇게 야였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곳은 밤에도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거든. 자,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 밤이 되었는데도 거리는 물론 고층 건물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았어요. 자동차 불빛도 눈이 따갑도록 환했죠. 휴, 이제야 알겠어. 네가 왜 잠을 이룰 수 없었는지. 시골쥐는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커다란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와 굴을 막았어요. 자, 바로 이파리로 뭐 했어? 빛을 차단했죠. 빛 차단. 그러자 도시쥐가 살던 굴 속은 어두워졌고 도시쥐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역시 빛공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도시쥐의 모습을 통해서 빛공해의 문제점이지만 좀 더 인상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문과 동화의 표현 방식의 차이점. 훨씬 더 말투가 부드럽고 친근하다는 거, 그리고 빛공해에 대해서 좀 더 인상적으로 전달한다는 거. 기사문은 다양한 빛공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인간과 동물, 식물에게 어떤 문제를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문제를 풀어보자.